오늘 장을 움직일 섹터와 종목 뉴스를 통해 선점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주말 사이 전 세계 금융인들의 시선을 한데 쏠리게 했던 곳이죠. 바로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 그 자리에선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의 행간부터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역시나 매파적인 색채를 띄었습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는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본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선영 대표님? 일단은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연준은 여러분 잘 아셔야겠지만 이제 시장에 뭔가 기대감을 불어주는 그런 집단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만약 기대감을 너무 많이 크게 가지게 되면은 그 기대감을 오히려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연준이기 때문에 딱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와이오밍주죠.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은의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지난주 미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결국 막판에 3대 지수가 모두 좋은 모습을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와 함께 또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2%를 강조하면서 게임 중에 이제 규칙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여전히 긴축적인 분위기를 유지를 했고요. 또한 일본의 BOJ 총재도 이제 잭슨홀에서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낮다면서 현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유럽중앙은행이나 BOJ도 중요하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하락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계속 해왔던 얘기고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을 더 사실 숫자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중간에 뭐 CPI든지 이런 지표가 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 금리 인상을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충분히 연준이 이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 포인트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중립금리의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현재 금리는 제한적인 중립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금리 인상을 너무 또 적게 많이 하는 리스크를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2개월 정도 데이터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소한 12개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이 2%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연준이 해왔던 얘기를 좀 종합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설 시작하자마자 이번에 연설 좀 길 것 같다라고 했지만 길긴 길었는데 지난달에 워낙 짧았습니다. 지난번 할 때도 워낙 짧았고 지난번보다 조금 길었던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번은 뭐 많이 길었다라고 좀 보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시장의 반응이었었는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쉬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막판에 뒷심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게 전혀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이제 계속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벗에 대한 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은 일단 못 박았죠.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박았고요. 제가 봐도 올해는 금리 인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땐 최소한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 3분기는 넘어가야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금 좀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져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7월 PCE 가격지수 또 8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 2분기 GDP 잠정치가 9월 FOMC 회의 결과를 좌우할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주 고용지표 또 물가지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를 찾아 한국행을 택한 메타와 엔비디아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구 페이스북이죠. 현 메타가 차세대 D램 관련 논의를 위해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이번 주 방안을 예고했고요. 두 기업 모두 SK하이닉스의 차세대 D램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이제 최근에 차세대 D램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해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또한 조만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도 국내를 방문해서 SK하이닉스와 만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HBM이죠. 고대역폭 메모리와 DDR5 등 차세대 D램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 시점도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주가로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DDR5와 HBM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메타와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로부터 제품을 더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품질 검사하고 뭐 추가 공급 논의차 방안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원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였는데 데이터 센터 구축과 확장이 필요한 기업용 SSD부터 서버용 D램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AI 서버에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 고효율 서버 D램인 DDR5를 아마도 SK 하이닉스 측에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역시 AI용 GPU 있죠. 이제 H100의 생산량을 현재 기준으로 4배를 늘리겠다라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원래 이제 회사가 이제 TSMC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이제 TSMC가 사실은 공장 증설로 늦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 공장에서는 지금 뭐 노조와 어떤 의견 다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공장을 짓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기간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됐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에서일까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관련주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좀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 매수 접근이 유효한 가장 매력적인 관련 종목,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나요? 먼저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네. 사실상 엔비디아의 이번에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루 만에 이제 조정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제가 보기엔 힘을 잃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H100에 대해서도 50만 대에서 내년에 뭐 150만 대 생산을 목표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최근 24년 생산분까지 좀 예약이 끝난 상황이다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 마이크로는 계속 좀 반도체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이고요. 특히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살펴볼 것은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도 하지만은 SK 하이닉스도 있고 특히 또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역시나 SK 하이닉스 말고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 북미 업체로부터 그 HBM3에 관련된 패키지 최종 품질 승인이 이제 동시에 좀 완료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4분기 때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게 된다 하면은 그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러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 등의 제품군을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작년 매출이 한 8,900억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1,035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매출이 1조 가능성을 좀 두고 있고요. 3분기, 4분기 각각 한 300억, 400억의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하나 마이크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달 중순까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긴 했지만은 17일 이후로부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로는 다른 종목들과 달리 8월 중순부터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사들의 급감한 순이익 소식인데요. 국내 증시, 2차 전지와 초전도체 등 테마주 광풍은 지속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7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최근 들어서는 금융업의 어떤 역할 분담이 많이 해소가 됐지만
본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증권업의 가장 고유 업무 3대 업무가 있죠. 즉 브로커리지하고 언더라이팅, 인수 공모, 그다음에 딜러, 자기 매매 이 3대 업종이 3대 업무가 바로 증권업의 가장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수행급 말씀대로 1분기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분기 들어서 자그마치 1분기보다 70%의 수익이 감소가 됐습니다. 1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본업에서 크게 내려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본업이 아닌 보조업이라 그럴까요? 부수 산업에서 손실이 조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금융감독이라든가 금감원 관련자들이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요. 두 파트인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보통 PF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는 해외 대체 투자. 요 두 분야에서 일어나는 손실이 오히려 그 본업보다도 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본업에서 크게 마이너스가 날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 뉴스엔 전략 시청자분들에게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테마주라든가 소형주 투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계좌에서 10% 미만으로만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계좌의 30%, 50%를 테마주라든가 소형주에 투자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High return is high risk입니다. 고수익은 어디서 옵니까? 고위험에서만 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서 선정을 하실 때 꼭 보셔야 될 것이 이 기업이 지금 본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업이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대 업종이 아닌 다른 기타 업종에서 돈을 벌었는가는 꼭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금 쉽사리 제거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죠. 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정제 마진이 배럴당 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정제 마진 소식 터치해볼 텐데요. 지금 정유사들의 수익을 좌지우지하는 정제 마진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반기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가 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하반기에도 지금 중국 경기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유주들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정제 마진이라고 하면은 정유사들의 수익과 직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그래도 안정을 찾았다는 부분은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정유사들의 실적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일단 배럴당 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아무래도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 실적도 그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2분기 어닝 쇼크였었던 국내 정유사들 실적이 아무래도 3분기에는 극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3분기도 좋지만 저는 4분기 이후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사실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중국은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뭐 철강도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름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국조차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요즘 중국 쪽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좀 안 나왔는데요. 일단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 연말 정도면은 중국도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을 계속 안 좋게 보고 지금 뭐 디플레이션 뭐 안 좋다 보다 보니까 다들 그냥 안 좋다라고 매도를 해버리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의외의 포인트가 몇 군데가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이후에 만약 4분기 정도에는 중국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이 관련 기업들의 정제 마진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괜찮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 관련 기업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대본에너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힘을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 증시 정유주들의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8월 주가 고공행진했던 기업이죠. 지노믹트리가 보통주 추가 상장 공시를 해놨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추가 상장을 했으면 이제 뭐 주가에는 안 좋긴 합니다. 추가 상장한 이유는 이제 지노믹트리가 회사를 갖다가 이제 자본을 조달하면서 10일을 이제 물량을 발행했는데, 발행한 10일 물량이 이제 이번에 보통주로 이제 87,351주가 이제 상장을 한 것입니다. 추가 상장일은 8월 30일이고요. 전환가액은 1,302원입니다. 지금 지노믹트리가 2만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주로 이제
시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보통주로 전환한 다음에 이걸 갖다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여겨지긴 하는데, 근데 전체 물량이 전체 주식 총수 대비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봅니다. 지노맥트리가 이제 올해 YTD는 178% 올랐고 지난 한 달 만에도 55% 정도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유는 지노맥트리의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대장암 조기 진단 키트 얼리텍 C랑 그 다음에 이제 방광암 조기 진단 키트 얼리텍 BCD가 모두 우리나라랑 비롯해 미국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제 얼리텍 C는 이제 신기술 유해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손 그 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뭐 시장에서는 뭐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정도면은 건강보험으로 등재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건강보험에 등재된다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얼리텍 C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노맥트리에도 엄청난 매출이 이제 퀀텀 점프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지노맥트리의 그 제품 중에서 FDA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했는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하면은 조만간 이제 FDA의 본 승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섭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노맥트리가 이미 미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DA 본격 승인을 받으면 또 다른 이제 그 주가 모멘텀이 된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한 달간 80% 넘게 급등한 이후 고점 대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지노맥트리. 지금 보통주 추가 상장에 따른 주가 영향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반종민 소장님. 일단 그 지노맥트리가 그 2021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좀 적자 지속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그 수출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하면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지만은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수출이 다소 좀 아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영향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방광암 그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그 시장 규모가 한 35억 달러 정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본격적인 매출은 시작이 된다 하면은 결국은 2025년인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매우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021년 4월 당시에 그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 한 500억 그리고 전환 우선주 100억 그래서 총 600억 원의 그 전환사채를 좀 발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그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를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면 8월에 4일 그리고 11일 그리고 18일 23일 그리고 이번에 30일까지 총 85만 주가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87억인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 이전에 8월 이전까지 150억 가량의 그 추가 상장이 된 시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전환사채에 대한 모든 물량들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그 추가 상장에 대한 그 물량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은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추가 상승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매도 시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자체는 사실상 진단 키트든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산업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굉장히 좀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는 이러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추가 상장을 통해서 그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장 소식에 따라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서진 오토모티브의 종속회사죠. 에코플라스틱이 27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 시간을 거래해서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전해주시죠. 그 종속회사인데 그 지분율 한 30%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워낙 유명한 기업인데 에코플라스틱이 미국의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이제 조지아 공장 전기차를 위해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좀 부랴부랴 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공장 증설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존 주주들도 당연히 이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서진 오토모티브는 이제 에코플라스틱 지분율을 30%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에코플라스틱의 272억 중에 30억 정도 한 82억 정도를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가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유상증자는 이제 해당 받은 물량을 갖고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코플라스틱은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 전기차에다가 그 공장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입장에서는 큰 이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진 오토모티브는 이번에 유상증자 물량을
빚을 내서라도 전액 100% 자기 주주만큼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서진 오토모티브에게는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참고로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연 기관차에 대해서 부품을 생산하든지 예를 들면 현대차가 그 아까 말씀드린 현대 조지아 공장 전동화가 늦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내연 기관차만 집중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서진 오토모티브나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린 덕양산업이나 우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시장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진 오토모티브 같으면 YTD는 27.5%이고 오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218%, 덕양산업 같은 131%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이 점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서진 오토모티브는 이달 이제 16일 날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현대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1,500 정도 댐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점도 동시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테마주와 소외주 대주주의 엇갈린 행보 확인해 볼 텐데요. 주가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장내 주식을 사고 파는 대주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마주에 올라탄 기업의 대주주는 현금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요. 소외된 기업의 대주주는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기사 제목은 차익 실현하고 주가 방어가 표현된데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급등한 주가와 급락한 주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급등한 주가의 주주들 어떻습니까?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건 대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명제가 얘기했죠.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주주들이 힘드시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당연지사 내가 경영하는 운영하는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면 당연히 매수를 합니다. 저는 우리 투자뉴스인 전략 시청자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선정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1번 실적, 2번 성장성, 3번 안정성 등등등 있으시죠? 꼭 이거 하나 더 집어넣으십시오. 바로 대주주입니다. 그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대주주가 누구인가? 그 대주주의 경영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것은 그 대주주의 도덕성입니다. 모럴 해저드에 빠진 대주주는 그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요 주가 수준 별로 안 좋습니다. 반대로 그 기업이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은 느리지만 대주주가 올바른 경영 철학과 올바른 주주관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에서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 대주주가 누구지? 뭐 대주주가 주인이란 뜻 아닙니다.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 대주주는 서둘러 현금화에 나서고 가치주 같은 소외주 대주주는 저점 매수에 나서며 주가 방어에 나서주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대응이 매우 힘든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달 초에 그 초전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맥신이 나왔고, 그 상온 양자 컴퓨터 소자 발견 소식을 통해서 우리로라는 기업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지마 범죄가 또 부각이 되면서 코콘과 같은 CCTV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주의 이슈를 통해서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매우 심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달 들어서 그 25일까지 회전율 상위 종목 10개 중에 그 9개 종목이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의 테마주로서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수급 현상들이든 상승이든 하락폭이 굉장히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슈가 결국은 좀 테마주로서 부각이 됐다가 저번 주에는 지금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인상과 그리고 또한 소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러면서 또 대체품 중에 이제 또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에 또 사료 관련된 부분들이 또 연계점이 되면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곡물 가격 상승을 통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시점에 또한 이제 10월에 수출 금지 이슈까지 같이 부각되면서 결국은 설탕주까지 지금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면은 또 다른 테마가 또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지금이 또 다른 테마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일시적으로 테마를 통해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대주주 그 매도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전환 사채 추가 상장에 대한 지속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매도 시점이 그 매도 이슈가 나오는 것은 주가가 많이 그 고평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테마로서 이제 부각이 됐다 하면은 신규 접근을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하셨다 그렇다 하면은 그 종목이 테마로서 부각이 됐을 때는 그때는 크게 상승을 했다 하면은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계속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이 지금 다 끝나가는 시점이지만은 9월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새로운 그 테마주가 또 형성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잘 그 좋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잘 버텨가면서 계속 좀 유지해 가시고요. 테마주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